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의 정면 브리핑입니다. 이거 정면 브리핑 1부에서 보내드리는 날 여러분 다 느끼시죠? 아, 주말이구나. 그렇습니다. 이제 주말이 개봉 박두입니다. 오늘 하루 중에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정면 브리핑 시간. 오늘도 여러분들께 뉴스 전해드리기 위해서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네, 좀 아까 날짜 이게 나이가 들면 날짜 가는 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내가 그 말 할까 말까 하다 안 했는데 네. 올해 2월은 29일까지 있는 거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그럼 오늘이 2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2월의 마지막 금요일? 2월 29일이 예. 결혼식 날로 인기가 좋대요. 아, 안 챙겨도 돼. 그 결혼기념일을 4년에 한 번만 해도 된다고 그거 그런 좋네.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아, 드디어 3월이 시작되네요. 아, 3월 기대가 돼요? 네. 아우, 저는 깜깜해요. 개강되잖아요. 네. 아우, 저도 수업을 해야 개강을 합니다. 그렇죠. 아, 네. 학교 다니죠. 네, 맞습니다. 아,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이제 힘들죠. 이 파이팅입니다. 3개월을 이제 또 네. 뉴스 파이팅은 아침에 있는 거고요. 네. 자, 네. 내일이 3.1절인데 내일 도심에서 이게 서울만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전국도 각지에서 또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는데 이게 뭐 찬탄 반탄 뭐 이러는데 옛날에 찬탁 반탁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는 뭐냐면 신탁 통치, 찬성 반대, 아주 옛날 해방정부에서. 네. 근데 지금 찬탄 반탄이 있는데 내일 결국 곳곳에서 열리는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특히 또 서울 도심에서는 굉장히 많은 대규모의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 소식 준비했습니다. 3.1절이자 또 주말이기도 하죠. 내일 서울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둘러싼 대규모 찬반 집회가 열리는데요. 일단 탄핵을 찬성하고 촉구하는 촛불 행동 측은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에서 제129차 전국 촛불 문화제를 엽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볼 만한 점이 이 촛불 행동 측에서 자주 독립기와 태극기를 갖고 집회에 참가해달라. 이런 공지를 내렸다는 건데요. 아하. 원래는 이 태극기가 보수 집회의 상징처럼 어느 순간 자리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촛불 행동에서도 태극기를 들고 올 거라서 예. 태극기 물결이 되지 않을까. 근데 자주 독립기는 뭐예요? 그러게요. 예? 자주 독립기와 태극기를 가지고 와달라고 했다고 이건 하는데. 뭔지 모르겠네. 예, 그래서 이번에는 태극기를 좀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오후 3시 반부터 야5당이 이 같은 장소에서 범국민 대회를 열고요. 오후 5시에는 사직로 일대에서 범시민 대행진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반대 측 집회도 살펴봐야겠죠. 탄핵 반대 집회는 광화문, 여의도로 나뉘어서 열리는데요. 전광훈 목사가 주축이 된 집회는 오후 1시부터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한 뒤에 을지로를 거쳐서 제동교차로까지 행진을 합니다. 또 같은 시간 보수 성향의 기독교 단체죠. 세이브 코리아는 여의대로에서 3.1절 국가 비상 기도회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생들로 구성된 집회도 있습니다. 자유대학 측은 12시 정오부터 이제 대학로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보신각까지 행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사직로 내가 왜 웃는지 아세요? 왜요? 내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이 근처에 살았거든요. 아, 정말요? 네, 이 근처에 살았는데 그때는 가투라 그러죠. 이 가투가 뭐냐면 이 도로에서 시위하는 걸 가투라 그랬거든요. 옛날에. 근데 이제 그 시위에 시위에 참여했든 안 했든 집에 가려고 그러면 그때는 불신검은 무조건 했어요. 버스에서 내려서 불신검은 무조건 해서 학생증 보여달라고 그러면 학생증 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딱 전해지는 순간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진짜요?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그렇군요. 그래서 오죽 제가 저거 있으면은 이사를 갔겠어요. 저 진짜요? 때문에 사직동 근처에 살다가. 근데 이 교통도 이거 엄청 막힐 텐데 이렇게 되면. 네, 그 서울 도심에 이제 사람들 몰리면 그 근처를 운전해서 지나는 사람들의 교통 혼잡
뭐 말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예 근처는 운전뿐만 아니라 대중교통도 안 타는 예. 게 좋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집회 행진 구간 주변에 경찰은 교통경찰 300명 가까이 배치를 하고 예. 교통소통을 직접 관리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혼잡이 우려되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을 좀 해주시고요. 차량 이용할 경우에는 도로 통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교통정보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뉴스 검색하다가 봤는데 황교안 전 총리께서 이른바 과잠이라 그러죠. 아, 과잠 네, 아시네요. 과잠, 역시 교수님. 그럼요. 과잠을 입고서 그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예. 근데 과잠을 입었다. 이게 왜 나왔냐 하면 지금 그 성대에서 또 탄핵 찬반 집회 그것 때문에 나온 네, 거죠. 맞습니다. 과잠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부르는 그 대학교 점퍼, 그렇죠. 야구 잠바라고 부르는 그 점퍼를 직접 입고 대학의 찬반 집회에 황교안 전 총리가 참석을 한 겁니다. 지금 대학가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은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이 원고 쓰면서 처음 알았는데 황교안 전 총리가 성균관대 법학과 77학번. 77학번. 네. 77이라고 요새 젊은 사람들은 몇 년생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나이 든 사람 학번 가지고 얘기는 77. 네, 77학번이시더라고요. 부정선거론을 주창하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 모교를 직접 찾았습니다. 오전 10시경부터 학교 정문에 찬반 각 측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재학생은 물론이고 외부인들까지 모여들면서 뭐 100여 명이 신경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요. 황교안 전 총리는 이 성균관대 점퍼를 입고 참석을 해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계엄이 무슨 국헌문란이고 내란이냐며 대통령의 결단은 정의로운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부지법에 침입했던 그 청년들이 주축이 된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옹호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 나라를 위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법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폭도가 아니라 의거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뭐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뭐 탄핵 찬성도 할 수 있고 반대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들이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외치는 건 좋지만 여기는 대학교 구내입니다. 그러면은 절대 다수가 제가 학교 교수 생활을 29년째 하고 있는데 절대 다수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정치 문제에. 그렇기 때문에 침묵하는 다수 이들에 대한 학습관도 보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시끄러워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못한다 이런 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표현의 자유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습관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이걸 꼭 캠퍼스 내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전 좀 의문이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좀 그 재학생들 다수의 재학생들의 학습관도 지켜져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난 주식 요새 안 들여다봐서 저도 안 모르겠는데 들여다봐서 어떻게 근데 됐으려나요? 저 증시가 이렇게 막 떨어지고 그랬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혹시 국내장에 좀 들어가 있으십니까, 교수님? 저는 밖에 있습니다. 밖에 예. 그렇다고 또 장외 주식 그런 거 아니고 주식이 없다는 겁니다. 네, 이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3%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전일 대비 9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면서 2,532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가 2,550선 아래에서 거래를 마친 게 약 2주 만이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도 이제 3.49% 내리면서 743.9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2주 만에 740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엔비디아가 엄청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 역시도 우리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기관도 모두 팔아내면서 굉장히 하방 압력을 더하는 모습이었는데 기관이 6,160억 원, 외국인이 1조 5,530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이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20원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야, 이 엔비디아 이게요. 원래는 그래픽 카드, 사운드 카드 이런 거 만든대요. 맞아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이게
이 컴퓨터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쓰고 그랬을 때 엔비디아 이게 그때 있었거든요. 근데 참 정말 격세지감해요. 이게 이런 아주 거대 기업이 될 줄 몰랐는데 미국 증시도 굉장히 하락했다고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결국에는 그 간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가 부진한 것이 영향을 받으면서 같이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이 엔비디아에 대한 전망이 좀 비관적이게 나왔고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쟁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미국의 3대 지수도 다 떨어졌습니다. 다우 지수 0.45%, S&P 500 지수 1.59%,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2.78%나 떨어졌는데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엔비디아가 원래 시총 2위, 미국 기업 중에 시총 2위였는데 8% 넘게 떨어지면서 원래 그 시가총액 3조 달러 클럽에 있는 기업이 애플이랑 엔비디아였는데 이제 애플밖에 안 남아 있게 된 겁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이게 장 마감 후에 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향후 이익 전망치가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평가들이 좀 주를 이루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이 반도체주들이 모여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6% 넘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뭐 여기에는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또 이 기여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덜 제왕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연방제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양원제이기 네. 때문에 그 주정부의 입김이 굉장히 중앙정부에 많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요새 하는 거 보니까 역시 대통령제의 속성은 제왕적이구나. 아니 한 사람이 막 참 이게. 근데 또 이거는 저는 좀 주목할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가 엄청 떨어졌다고요? 네. 지난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보면 전 세계 167개국 중에 32위를 차지했습니다.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년보다 훨씬 많이 떨어진 수치거든요. 영국의 시사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 분석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에서 이제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된 지수를 현재 시간 27일에 발표를 했는데요. 예. 우리나라는 32위에 올랐는데 10점 만점에 7.75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은 8.09점으로 22위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10계단이나 하락을 하게 된 거고요. 그 이유를 이 기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정치적 교착 상태로 정부의 기능과 정치문화 점수가 하향 조정됐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 총점 7.75점이 지수 산출이 시작된 이래로 우리나라가 받은 가장 낮은 점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하락 폭도 167개국 중에 9번째로 낙폭이 컸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기능, 정치 문화 부문에서 점수가 떨어졌고 나머지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치 참여, 시민 자유 부문에서는 전년과 같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른바 이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 뭐 이걸로 분류가 됐다 그러죠. 네, 결함 있다고 하니까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아니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라고 평가되는 미국도 아마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맞죠? 처음에 결함 있는 하면 뭔가 엄청 안 좋은 근데 거. 내가 봐도 결함이 있어요, 우리나라. 할 만한 네. 예, 완전한 민주주의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결함 있는 민주주의 단계인데요. 원래 2020년부터 4년 연속으로 우리나라는 완전한 민주주의 범주에 포함이 됐었는데 예. 이번에 10계단 떨어지면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의 범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5개 영역을 평가한 결과 8점이 넘으면 완전한 민주주의, 6점부터 8점은 결함 있는 민주주의, 4점부터 6점 이하는 민주
민주 권위주의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이렇게 4단계로 나뉩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친숙한 국가들 중에도 이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가 있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28위입니다. 그 전년에 비해서 한 계단 올랐고요. 그러니까 계속 결함 있는 민주주의 체제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3계단인가 내려와서 이제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떨어졌다고 전해지고요. 지금 네. 프랑스의 정치적인 혼란이 계속 이어진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사실 중요한 얘기인데 프랑스가 우리나라가 맨날 뭐 대통령 권한을 분산해야 된다 뭐 어쩌고 또 얘기하잖아요. 그 프랑스가 소위 말하는 이원 집정부제,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나누는 체제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 대통령의 총리하고 이론적으로 권한을 나눠가지고 이런 경우 있었어요. 옛날에 대통령이 A라는 정당 소속이라면 총리는 B라는 정당 소속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동거 정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동거 정부가 발생을 하면 프랑스 전체가 난리가 납니다. 왜요? 대통령 말 따로 총리 말 따로니까요. 이게 정당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니까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낸 게 뭔지 아세요? 대통령 선거하고 한 달 반 후에 하원 선거를 치르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총리하고 대통령이 계속 같은 정당에서 나와요. 그럼 문제가 없어지죠. 그죠? 그 대신에 권한 나누는 것도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요새 뭐 맨날 얘기하는 뭐 대통령 권한 축소 이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통령제의 속성은 제왕적이다. 그리고 권력의 속성은 집중된다. 이런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도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도 지금 좀 그런데 어쨌든 프랑스 같은 사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이게 아마 대부분 내각제 국가일 거예요. 북유럽 국가들이 좀 많더라고요. 예.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된 국가 25개국이었는데요. 이 25국에 사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6.6%. 전 지구촌의 6.6%만 완전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예. 같고 10년 전에는 이 비율이 12.5%였는데 아하. 거의 뭐 반절가량 줄어들었고요. 세계 인구 5명 중 2명은 권위주의 체제 아래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노르웨이가 이제 16년 연속으로 1위. 랍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스웨덴, 아이슬란드가 그 뒤를 이어서 모두 9점대였습니다. 예. 근데 10위권 안에 아쉽게도 아시아 국가는 한 곳도 없었는데요. 그런데 8점이 넘는 국가는 있었습니다. 대만이 이제 12위로 8.78점 기록했고요. 일본도 8.48점으로 16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아시아권에서 살펴볼 국가 중국은 2.11점을 받으면서 145위로 3계단 정도 올랐는데 역시 권위주의 국가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했고요. 북한은 끝에서 3번째 16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야, 그 끝에 네. 세 번째 그러면 북한보다 못한 나라가 있어요? 있습니다. 이야, 2개 대단하네. 국가가 있는데 예.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인데 예. 두 국가 모두 1점도 받지 못했습니다. 0.96점, 0.25점이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겪고 있어서 한 계단 하락을 한 92위를 기록했고 러시아 2.03점으로 공동 150위를 기록했습니다.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그렇죠. 여기 소말리아도 굉장히 힘든데 거기도 그런데 더 낮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대만이 8점이 넘었는데 아이고 대만 의회에서 그때 싸우는 거 보셨어요? 거기도 무섭게 싸우더라고요. 막 날르던데요. 아, 그래? 막 붕붕 날러요. 근데 뭐 어쨌든 전 그래서 이게 물론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1.5당제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권 교체가 없는 나라인데 또 이렇게 점수가 잘 나온다.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그 모든 학교도 지금 개학을 앞두고 저희도 있는데 개학을 앞두고 있죠. 그렇죠. 예. 아이고 참. 예, 앞으로 3개월. 그런데 초등학교 취학 예정 아동이 큰 폭으로 줄었다.
이거 중요한 소식이에요. 이거. 너무 우려스러운 소식이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10년 만에 초등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의 수가 20% 넘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 교육위 소속의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5학년도 전국 초등학교 1학년 취학 예정 아동이 35만 6,258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9만 9,421명이 감소했습니다. 수치로 따지면 21.8% 감소를 했는데요. 예. 지역별로도 봤을 때는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전북. 여기는 36% 이상 감소했고요. 아이고. 경북과 경남도 비슷한 수치입니다. 30%대의 감소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생아 수도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출생아 수로 따져봤을 때는 2004년, 한 20년 전이랑 비교해서 전북이 60% 이상 줄었고요. 광주도 59% 이상, 서울도 58% 이상 정말 급감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100만 학도라 그랬거든요. 우와. 100만 학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이 믿거나 말거나인데 몇 명인지 아세요? 60명? 100명. 진짜로요? 거짓말. 그거 아무도 안 믿는다니까요. 100명이었어요, 진짜. 나 국민학교 6학년 때 100명, 초등학교 6학년 때 100명이었어요. 저희는 30명 이랬는데. 그렇죠. 근데 난 이제 특히 이제 공립 중에서 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잘 사는 동네가 아닌 데서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그런데 100명이었어요, 우리 때. 자, 100만 학도 100명인데, 지금 35만 6,258명? 예? 이 중에서 이 12년 후에 이 중에서 대학을 안 가는 학생도 있고 이럴 텐데 이 중에서 30만 명이 간다고 칩시다. 예? 그러면 지금에 있는 대학에 다시 반이 문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그 대학들도 요새 통폐합을 약간 이렇게 대학끼리 합치는 사업도 많이 그런 하잖아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굉장한 진통이 많습니다. 예. 그 쉽지가 않아요, 그거.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게 12년 후가 진짜 참 우리 젊은 교수들이 걱정이 많겠어요. 근데 폐교되는 학교 일단 당장 초등학교부터 폐교가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많이 줄었으니까. 맞습니다. 지금 올해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합쳐서 총 59곳이 통폐합으로 폐교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좀 충격적이었는데 예. 수십 곳이나 폐교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으로 따져봤을 때 또 같은 이유로 전국 초중고 137곳이 폐교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생 문제, 그게 이어져서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게 결국에는 지역사회가 붕괴되고 공교육 체제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공받은 김대식 의원은 앞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 대책 마련 아주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초등학교 같은 데는요, 2부제 수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아침에 학교 가는 반이 있고 돌아가면서 그래요. 오후 반이 또 있어요. 오후에 신기하다. 학교 가는 반. 네. 왜냐하면은 이게 도저히 100명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수용 인원이 초과하니까 옛날에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눴었어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세대가 얼마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일단은 저는 사실 사범대학, 교육대학 여기에 정원도 좀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된다고. 교원도 줄어드는 그렇죠. 추세인 것 근데 같던데. 이제 일단은 선생님들, 사립학교 선생님들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학교에서 월급을 준다 생각하는데 사립학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학교로부터 월급 받으시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좀 이 조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되면 이제 쭉쭉 올라오면 대학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일본은 대학 구조조정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모델을 한번 참고 삼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